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연작 소설 징소리에서 5번째 이야기 마지막 징소리와 함께합니다. 지난 무서운 종소리에서 징을 잃고 징을 찾기 위해 맹계장 고향으로 간 칠복이가 농사를 지키는커녕 맹계장 아버지 원수인 박천도가 순채 공장 사업으로 동네가 엉망진창이 되고, 맹계장은 어머니를 도시로 모셔간다는 명목으로 박천도에게 어머니가 피땀 흘려 만든 집 그리고 땅을 몽땅 팔아 넘기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이복 동생과 함께 집에 불을 질러 그만 죽고 말지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징소리를 들으러 갑니다. 마지막 징소리. 문순태. 순덕이가 버스에서 내리자 쥐잉 쥐잉 징소리가 들려왔다. 백암산 7 골짜기를 갈퀴질하듯 샅샅이 훑고 내려온 한겨울 바람처럼 가슴을 섬뜩하게 찌르는 종소리에 순덕이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초겨울답게 바람은 쌀쌀했으나 은종이를 구겨 던진 듯 여기저기 손바닥만한 새털구름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하늘에선 명주실처럼 부드러운 햇살이 끝없이 꽂혀내렸다. 징소리는 하늘에서 햇살을 타고 내려오는 듯 싶기도 하였다. 흉년에 아기를 굶겨 죽인 젊은 어머니의 배고픈 울음,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슬픈 울부짖음이나 전장에 나간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 눈물은 메말라버린 채 숨만 가쁜 늙은 어머니의 목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긴긴 겨울밤 오동나무 잎이 휘휘휘 바람에 떠는 소리에 잠 못 이루고 대처로 돈벌이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가난한 안악의 긴 한숨. 때로는 순덕이처럼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자식까지 버리고 집을 나간 아내를 원망하는 남편의 뼈를 깎아내는 듯한 탄식과도 같은 징소리. 그 소리는 백암산 7 골짜기에서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꽂혀내리는 햇살에 섞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였다. 버스에서 내린 순덕은 징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찾느라고 두렷두렷 고개를 돌려가며 갈 바를 정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징소리는 바람과 함께 질기고 가는 명주 실구리처럼 풀렸다가 감기고 감겼다가 다시 풀리곤 하였다. 저 징소리가 어디서 울려온다요? 고향 방울제까지 가려면 상수리나무며 쥐똥나무, 돌밤나무, 종가시나무 등 잡목들과 칡덩구리 한테 엉킨 너덜건 산모퉁이를 한참을 보듬고 돌아 백양사 입구 사거리에서 내려야 하는데도 죄를 지은 몸으로 오랜만에 남편과 자식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릿조릿 오그라들어
미리 내려버린 순덕은 탈탈탈 경운기에 헌 가마니를 가득 싣고 그녀가 서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초록색 새마을 모자를 삐딱하게 눌러 쓴 젊은이를 향해 큰 소리로 물어보았다. 징소리라뇨?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경운기를 몰고 가던 젊은이는 팽팽한 눈으로 순덕이를 찔러보며 반문했다. 순덕이는 조그만 옷보퉁이를 옆구리에 꼭 끼고 울퉁불퉁 자갈이 두껍게 깔린 신장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어쩌면 방향도 없이 여러 갈래의 소리로 들려오는 징소리는 남편 칠복이가 그녀를 부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신들린 얼굴로 공중거리는 남편 칠복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순덕이는 남편이 방울제에 돌아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축 공장에서 벽돌을 나르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방울제 이장 김덕기를 만나 남편의 소식을 들었다. 김덕기의 말로는 그동안 칠복이가 얼마나 순덕이를 눈알이 빠지게 찾아다녔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남편 칠복이는 칠보증권에서 징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다음 장성 어느 시골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주고 징을 다시 찾아 늦가을에 딸 금순이와 함께 고향 방울제에 돌아와 장성 댐에 몰려오는 낚시꾼들을 상대로 매운탕을 끓여 파는 봉분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며 얹혀 산다고 하였다. 서울로 올라가 떠돌음하던 덕기네도 다시 방울제로 돌아가 할미산 등성이를 깎고 양계장을 한다는 거였다. 굶어도 고향 산천이 좁습디다. 사람 살 곳은 골골이 있다지만은 방울제보다 좋은 데는 한 데도 없더라니까요. 돈은 없어도 활개라도 펴고 살아야지요. 고향이래야 감나무 한 그루 남김없이 음실하게 물에 잠기고 정든 사람들은 발자취도 없이 바람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도 김덕기는 뭐가 그리도 오달진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고향 자랑이었다. 금순이 엄니가 여기 있다는 말 들으면은 아마 칠복이 그 사람 한밤중이라도 당장 헐근벌근 찾아올 거라구만요. 두말할 거 없이 지금 나하고 방울제로 갑시다. 칠복이 가슴에 불 그만 묻고 가자니까요. 미련한 놈. 가슴에 고드름이 안 녹는다고 안 합디까? 지나간 일 다 잊어불고 나랑 갑시다. 고향에만 가면은 미운 정이 고운 정으로 변할 것이오. 용서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다 잘 될 거요. 마침 이번 중근날에는 인근에 흩어진 방울제 사람들이 재 모이기로 했답디다. 중근날 칠복이가 또 한바탕 징을 칠 거인디. 그러면서 김덕기는 당장 순덕이를 방울제로 끌고 갈 기세였다. 김덕기의 말대로 남편 칠복이가 정말로 자기를 찾았단 말인가. 남편을 걷어차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놀아난 수세미처럼 속이 빈 여편네를 용서하고 맞아줄까. 순덕은 마치 하느님한테 간절하게 묻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 없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남편 칠복이를 만나 잡박이라도 맞게 되면 어쩔까? 그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할까?
한때 눈이 뒤집혀 딴 남자를 따라 나섰지만 그에게서 단물만 쭉 빨리고 버림받은 뒤 비닐 단물 봉지처럼 이 골목 저 골목 바람에 밀리다가 가슴 밑바닥에 가래침이 되어 끈끈하게 눌러붙어 있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예정 때문에 다시 찾아왔노라고 콧물 눈물 훌쩍훌쩍 짜면서 비대 발괄 빌어나 볼까. 김덕기한테서 남편의 소식을 들은 순덕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웠다. 희번하게 동이 터오자 옷가지를 챙기고 그동안 공사판에 나가 가슴이 뻐개지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빨 응등 물고 벌어모은 지전을 헝겊에 똘똘 말아 말기끈 속 고춤에 깊숙이 찌르고 허겁지겁 버스 터미널로 나갔다. 죽든 살든 남편 곁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공글렸다. 고향 방울제에 가서 남편의 손에 맞아 죽으면 되레 죽은 혼이라도 편할 것 같았다. 순덕이는 신장로 자갈길 옆 서서히 엽록소가 빠지면서 누릇누릇 잎과 줄기가 고스라지기 시작하는 풀섭을 밟고 걸었다. 도깨비 바늘들이 치맛자락에 수없이 달라붙었다. 그녀는 한참 걷다 말고 옷 보퉁이 낀 채 풀섭 위에 쪼그리고 앉았다. 앙당그러진 땅 가시나무가 뒤엉킨 풀섭 속에 남보라색 쑥부쟁이 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쑥부쟁이 꽃 모가지를 잘라 코에 대고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상큼한 꽃향기가 핏줄 속까지 스며드는 듯 싶었다. 꽃향기가 꼭 칠보기의 살냄새처럼 새큼했다. 그녀는 꽃을 코끝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으며 걸었다. 추수를 끝낸 산다랑이 논바닥 구루터기가 마치 수염을 잘 깎지 않은 칠보기의 턱끝처럼 까칠까칠하게 느껴졌다. 순덕이는 문득 논바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까칠한 벼 구루터기를 쓰다듬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볼이라도 싹싹 비벼대고 싶어졌다. 잡목숲 모퉁이를 돌자 장성호가 목포 앞 바다처럼 한눈에 펼쳐왔다. 넘실거리는 호수와 울긋불긋 등산복 차림의 낚시꾼들을 보자 울컥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수면에서 되새어오는 눈부신 햇살의 조각들이 송곳처럼 아프게 뇌리를 찔렀다. 바로 이 호수만 아니었던들 그녀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가족이 풍비박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손을 담그던 퍼런 물이 묻어나올 것처럼 검푸른 호수에 오줌이라도 찰찰 내질러버리고 싶어졌다. 순덕이는 방울제가 물에 잠기던 때를 잊을 수가 없었다. 야금야금 아래 당산에서부터 마을을 삼키는 그것은 물이 아니라 산불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었다. 마을이 물에 잠기는 순간 그녀는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남은 삶이 모두 물거품 속에 사그라지는 것만 같았다. 마을이 잠기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부모를 잃었을 때보다 더 슬프게 울었다. 외아들이 이름도 모를 병에 죽고
며느리마저 개가를 해버려 나이 어린 손자와 함께 살던 옆집 종복이 할머니는 차라리 두 식구 물에 잠겨 죽겠다면서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꼼짝도 하지 않았었다. 순덕이 내외가 방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억지로 할미산 등성이로 끌고 나올 때 창자를 쥐어짜듯 울부짖던 종복이 할머니의 슬픈 목소리가 아직도 귀바퀴에 질근질근 맴돌았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던 종복이네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 목을 때가 훗훗해졌다. 순덕이는 호수를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자가용을 받쳐두고 울긋불긋한 파카를 입고 질비하게 앉아있는 낚시꾼들조차도 괜히 미워 죽을 지경이었다. 바람 모퉁이를 다 돌아서자 호숫가에 임시로 지어놓은 매운탕 집들이 보였다. 그곳에 남편 칠복이와 딸 금순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자 두 다리가 쇠말뚝처럼 굳어져 버렸다. 그이가 나를 받아줄까? 그녀는 풀섭 위에 맥없이 주저앉으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문득 20여 년 전에 어렸을 때 집에서 쫓겨나 정신 이상이 되어버린 어머니를 이끌고 방울제를 찾아왔을 때의 일이 마음 아프게 찍혀왔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때의 어머니가 되어 고향에 돌아가고 있는 기분이었다. 처음에 순덕이는 어머니가 미친 여자라는 것을 몰랐었다. 하기야 그 나이에는 미쳤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지린내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졸랑졸랑 따라났다. 광장이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넓은 기차 정거장이며 뾰족한 지붕 꼭대기에 시계가 붙은 교회. 돌계단으로 올라가면 시가지를 발뿌리 밑으로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조그마한 도시 안에서 그들 모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며 살았다. 나이 어린 순덕이는 변두리에서는 아이들이 귀찮게 달라붙고 돌팔매질을 해싸서 자동차들이 빵빵거리는 큰 길이나 상점들이 으리으리한 번화가를 꿰고 다니기를 좋아했다. 낮에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얻어먹고 밤이면 역 대합실에서 잠을 잤다. 대합실에서 잠을 자다가 수없이 밖으로 내쫓기곤 하였다. 순덕이는 언제나 사람들이 개미들처럼 벅신거리는 역 대합실이 좋았다. 기차가 삑삑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울었다. 기적을 울리는 소리가 새벽잠을 깨우는 교회 종소리보다 훨씬 듣기에 좋았다. 온종일 시가의 거리를 바람처럼 흘러다니다가도 검실검실 어둠이 덮여오면 어김없이 역 대합실로 찾아오곤 하였다. 순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을 구경하기를 좋아했다. 사람들은 왜 기차를 타고 멀리 가기를 좋아하며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가족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한 순덕이는 어머니를 졸라보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어머니는 그저 말 대신 입을 탈바가지처럼 떡 벌리고 바보처럼 웃기만 하였다. 그때 어머니가 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닭처럼 새벽에 일찍 잠이 깨면 역 광장을 한 바퀴 휘 돌아보며 땅바닥에 떨어진 은딱지나 과자 봉지들을 주워 모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 순덕이 어머니는 물만 보면 머리에 찍어 바르고 손가락으로 빗질하기를 좋아했다. 한 번은 막차가 들어올 무렵 대합실 귀퉁이 나무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잠든 어머니를 날마다 하는 일 없이 역 주변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큰 머스매들이 다짜고짜 끌고 나갔다. 대여섯 명이나 되는 그들은 어머니를 끌고 전깃불도 켜 있지 않아 동굴 속처럼 어두컴컴한 화물 창고 쪽으로 갔다. 순덕이도 겁을 먹은 채 졸랑졸랑 따랐다. 도둑놈들처럼 행티가 사납고 성질이 왁살스러운 그들은 화물 창고 담 밑에 어머니를 잡아뜨려 누이고는 말타기 놀이하듯 씩씩거리며 하나씩 차례로 올라타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버둥거리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들은 막차가 절걱거리며 역 구내로 휘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야 툭툭 바지를 털고 대합실 쪽으로 가버렸다. 순덕이는 그들이 모두 가버린 뒤에야 봇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리며 별도 없이 깜깜한 하늘을 향해 땅바닥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구겨 박았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순덕이는 역 대합실이 갑자기 싫어졌다. 그들 모녀가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도시조차도 싫어졌다. 그 무렵 순덕이는 어머니가 미친 여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미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순덕이는 어머니를 따라다니기가 부끄러워졌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촐싹거리며 붙어다니던 순덕이는 대여섯 발짝 간격을 두고 따라다녔다. 그래도 어머니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코 어머니 곁에서 멀리 떠나지는 않았다. 차츰 나이가 들자 순덕이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의문들로 쉴 새 없이 부스럭거렸다. 순덕이가 태어난 곳은 어디며 어머니는 왜 정신이 이상자가 되었고 어찌하여 그들 모녀가 집도 절도 없이 무작정 떠도름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나이가 더 들수록 순덕이의 이와 같은 의문들은 의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몸이 무거운 바위덩어리에 짓눌린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변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순덕이의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졌다. 어머니가 미친 것도 모를 만큼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어머니를 놓칠세라 치맛자락을 꽉 붙들고 졸래졸래 따라다녔던 순덕이는 어머니가 미친 여자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부끄러움을 알고 저만큼서 바람만 뒤따르다가 떼글떼글한 울림으로 목소리가 조금씩 터지자 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고 앞서 다녔던 거였다. 그때부터
순덕이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와 함께 어디에선가 그들 모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 무렵 어머니는 하늘이 맑은 여름날 밤 별을 여물게 한다는 마른 번갯불처럼 어쩌다 한 번씩 정신이 반짝 들어오곤 하였다. 제정신이 드는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순덕이를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는 것이었다. 눈물은 어머니의 소중한 혼이었다. 눈물을 흘릴 때만 진짜 어머니의 모습 같아 보였다. 그래서 순덕이는 어머니가 자주 울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몰랐다. 그때 순덕이는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눈물이 나오니까 슬픈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엄마, 우리 집 어디야? 응? 순덕이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때를 놓치지 않고 다그치듯 묻곤 하였다. 방울제. 우리 집은 방울제. 어머니는 늘 똑같은 대답만 하였다. 방울제가 어디야? 큰 산 밑 할미산 아래. 할미산은 어디로 가지? 엄마,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그러나 순덕이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거세게 흔들곤 하였다. 어머니는 12살 난 딸에게 기껏 그 말밖에 하지 않았으나 그것만으로도 순덕이는 굳게 닫혔던 가슴에 바늘귀만큼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아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이 세상, 이 하늘 아래 우리 집이 있구나. 할미산 아래 방울제가 우리 고향이란다. 그곳에 가면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순덕이는 목이 터져 피가 나오도록 목청껏 울부짖고 싶어졌다. 어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반짝반짝 정신을 되찾곤 할 때마다 고무줄 잡아당기듯 다그쳐물은 혈과 강을 타고 큰 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방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한가닥 기대를 붙잡았다. 나이가 들자 순덕이도 어렸을 때의 기억이 여러 겹으로 마디마디 얽힌 노끈의 매듭이 풀리듯 조금씩 조금씩 되살아났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뒷받침하여 안개 속에서 그림자가 가물거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순덕이의 조각난 기억들을 누더기를 잇대어 바느질하듯 아귀를 맞대보았다. 어머니의 말대로 큰 산과 긴 강이 떠올랐다. 그리고 징소리도 귀에 쟁쟁하였다. 무엇 때문에 징소리가 순덕이의 귀에 쟁쟁하게 되살아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순덕이는 되살아난 징소리를 오래도록 귓속에 붙잡아 매두고 싶었다. 버릇처럼 눈을 감았으나 징소리를 생각하자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공중거리는 모습이 눈에 밟혀왔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 속에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머리에 붙잡혀 왔다.
백화점의 육중한 철문 아래서나 우체국 돌계단에서 얼숭얼숭 잠이 들 무렵 순덕이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중거리며 징을 치는 모습만을 열심히 떠올렸다. 갑자기 흰 옷 입은 남자 하나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징채 대신에 낫이 들려 있었다. 낫을 지켜들고 무섭게 눈을 부릅뜨며 찍을 듯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낫에 찔려 죽지 않으려고 도망쳤다. 낫을 든 남자가 계속 쫓아오고 있었다. 순덕은 휴 하고 휘바람 소리 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방울제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였다. 찾아갈 방울제가 지옥이라 해도 좋았다. 어쩌면 고향을 찾아가기는 지옥에 가기보다 더 힘이 드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옥 같은 건 조금도 겁나지가 않았다. 고향도 모르고 이 골목 저 골목 먼지처럼 바람에 떠밀리며 사는 것이 오히려 지옥보다 더 무서웠다. 순덕이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천사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천당 따위는 믿지도 않았다. 나이답지 않게 세상을 보는 눈에 때가 묻어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믿는 것이라고는 이 하늘 어디엔가 고향 방울제가 있으며 방울제 사람들은 징소리를 좋아할 거라는 것 뿐이었다. 순덕이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때 하는 말과 갈피를 잡을 수 없긴 해도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듯 희미하게나마 되살아나는 기억들을 믿었다. 엄마, 우리는 틀림없이 강물을 따라 내려왔다고 했지?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이 크렁크렁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걱정 없어. 강물만 따라가면 방울제 나올 거야. 방울제, 내 아버지랑 할머니랑 있다. 아빠랑 할머니가? 순덕이는 방앗개비처럼 엉덩이를 까부르며 손뼉을 치기까지 하였다. 그럼 빨리 가. 방울제로 가자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얼굴이 청동색으로 변하여 무섭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엄마, 왜 방울제에서 나왔어? 아빠한테 쫓겨났어? 순덕이의 물음에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구리철사보다 더 빳빳한 햇살이 땅에 침을 놓듯 온종일 쿡쿡 쑤셔대는 어느 늦은 여름날. 순덕이는 어머니를 이끌고 도시의 변두리를 돌며 강물을 찾았다. 포플러 나무들이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처럼 차렷 자세를 하고 줄지어 서 있는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갔다. 순덕아, 어디로 가는가? 정신없이 멋모르고 순덕이 손에 이끌려 따라 나선 어머니는 깜빡깜빡 제정신이 들 때마다 두려워하는 얼굴로 물었다. 걱정 마라, 엄마. 어디 가는데? 피서. 피서가 뭐야? 시내에 있으면은 먼지만 뒤집어 쓰고 더우니까 산산한 강바람을 쐬러 가는 거야. 괜찮지? 순덕은
어머니가 맑은 정신에 고향이라는 말만 들으면 얼굴이 호박꽃처럼 노랗게 질리곤 했기 때문에 방울제를 찾아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12살밖에 안 된 순덕은 어른처럼 슬겁고 양배추처럼 속이 꽉 차 있었다. 속이 꽉 찰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이를 넘어 있었다. 순덕이는 촉새처럼 눈치가 빨랐다. 도시의 이 구석 저 구석을 구겨던진 휴지처럼 휩쓸리며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활딱 되바라지긴 했지만 그런대로 나쁜 일과 좋은 일,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별할 줄도 알았다. 순덕은 또 어지간한 슬픔에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욕설을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서 창피나 부끄러움도 몰랐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면 손가락이라도 댕강 자를 만한 용기도 있었다. 그 용기와 밴들밴들 달아진 몸과 마음으로 자신 있게 어머니를 구원하며 살 수가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서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었다. 아스라이 보이는 큰 산을 향해 거슬러 올라갈수록 강폭이 넓어지고 둑도 높아졌다. 햇살은 날카로웠으나 바람이 시원해서 더운 줄도 몰랐다. 배가 고프면 강에 들어가서 징거미를 잡아먹었다. 어머니는 징거미보다 강둑에서 떡갈잎이나 가세풀 줄기, 나팔꽃 비슷한 매꽃 뿌리를 캐먹었다. 두레를 먹고 있는 농부들을 만나면 배가 부르도록 밥을 얻어먹기도 하였다. 강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투망질을 하는 사람, 낚시를 하는 사람, 멱을 감는 아이들, 소를 뜯기는 노인들을 만나면 순덕이는 반갑게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했다. 강가의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처럼 모녀를 놀리거나 돌팔매질을 해내지 않았다. 그 지긋지긋한 역대합실 사람들에 비하면 천사의 사촌들만큼이나 친절하고 마음씨가 고왔다. 순덕이는 이따금 그의 어머니를 화물창고에 끌고 가서 여름날 혀를 길게 빼물고 숨을 헐떡거리는 개새끼들처럼 칠칠거리던 불량배들을 생각하면 와락 숨통이 막힐 듯 하면서 온몸의 피돌기가 싹 멎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늙은 좀팽이 나무며 미루나무, 대추나무들이 듬성듬성한 마을 앞 강둑에서는 꽃상여를 만나기도 하였다. 상두꾼들의 상여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들렸다. 순덕이는 상여소리에 정신이 팔려 귀신돈이라고 하는 상여의 종이꽃들이 대추나무 가지에 걸려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저씨, 방울제가 어디쯤 있는지 아십니까? 상여를 만난 강변마을에서 순덕이는 야무진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방울제라니? 마을 이름이냐? 우리 고향이라요. 방울제에 울 아버지가 산다는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방울제를 알지 못했다. 할미산을 물어보았으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순덕이는 절망하지 않았다.
이 세상 끝까지라도 걸어서 방울제를 찾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차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기차 정거장과 학교가 있는 읍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걸었다. 강폭이 갑자기 도마뱀 꼬리처럼 몽뚱하게 좁아진 골짜기 어귀마을에서 쇠코 잠방이를 입고 소를 뜯기는 노인한테 다시 물어보았다. 방울제라니, 그 백양사 가는 길목에 각시샘이 있는 그 마을 말이냐? 할아버지, 방울제 아십니까? 순덕이는 버릇처럼 엉덩이를 출석거리며 훌쩍훌쩍 뛰었다. 쇠코잠방이 할아버지한테 달려들어 수염이라도 쓰다듬어주고 싶었다. 소리를 내어 엉엉 울고 싶어졌다. 두 어깨 쭉지 밑에 날개라도 돋친 듯 단숨에 방울제까지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엄마, 다 왔어. 저 산모퉁이만 돌아가면 방울제야. 순덕이가 물먹은 목소리로 울부짖듯 말했으나 필라멘트의 전류가 끊겨버린 것처럼 다시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는 쇠코잠방이 노인을 보며 허수아비 같은 모습으로 연신 희죽거릴 뿐이었다. 순덕이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후미진 팽나무 밑으로 가서 어머니의 몸을 칼칼이 씻어주었다. 어머니의 속살은 달걀 껍데기처럼 희고 미끄러웠다. 생각했던 것보다 포실했다. 하기야 순덕이는 철이 들자 배고프지 않게 어머니 구안을 잘 하였다. 낯깔과 부침성이 좋은 순덕이는 아무 데서나 먹을 것을 듬뿍듬뿍 얻어오곤 하였다. 기실 순덕이 혼자 몸이라면 식당 같은 데라도 일자리를 구해서 느긋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었다. 철에 맞지 않는 누더기 옷도 깨끗하게 빨아 햇볕이 가득 꿰는 바위 위에 말려 입혔다. 엄마가 아주 딴 사람이 됐어. 아마 아빠가 보시면 반갑게 맞아주실 거야. 찰찰 흐르는 깨끗한 강물에 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옷까지 빨아입힌 순덕은 벙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어머니의 촉촉한 머리칼에선 햇빛이 녹아내리듯 반짝반짝 윤기가 흘렀다. 엄마, 이제 엽전 또또아 식당 아줌마만큼이나 이뻐졌네. 순덕이는 어머니의 가냘픈 팔을 붙들고 강둑으로 올라갔다. 태양은 불기둥처럼 뜨겁게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바람은 적당하게 부드러웠다. 강둑에서 신장로에 나오자 뜨거운 지열이 후끈거려 숨이 헉헉 막혔다. 순덕이 어머니는 두렷두렷 산과 들을 둘러보더니 공원에 있는 동상처럼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다. 어두웠던 뇌에 불이 켜진 듯 싶었다. 낯익은 곳이야? 산과 들이 낯익지? 순덕이는 다급하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겁먹은 얼굴로 딸을 내려다보며 여기가 어디야? 하고 희미하게 물었다. 방울제. 저 모퉁이만 돌아가면 방울제야. 순덕이는 촐랑거리며 말했다. 돌아가자.
방울제는 안 갈란다. 어머니는 여전히 겁먹은 얼굴로 딸을 내려다보더니 휙 몸을 돌렸다. 순덕이는 괜히 어머니한테 방울제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후회하였다. 어머니는 순덕이를 뿌리치고 바쁜 걸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 걸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깜빡하는 사이에 다시 연줄을 놓쳐버리듯 정신을 놓아버렸으며 정신을 놓쳐버리자 순덕이가 이끄는 대로 수걱수걱 방울제를 향해 따라 걸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목덜미의 땀을 식혀주었다. 미루나무 사이로 허름한 주막이 나뭇잎처럼 흔들려 보였고 밋밋한 산등성이 아래로 마을의 집들이 오순도순 이야기하듯 이마를 맞대고 있었다. 순덕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막을 향해 뛰어갔다. 주막에는 술손님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이 감나무 그늘 밑 평상에 건늙은 노파가 비닐 비료 포대를 뜯어 만든 부채로 팔랑개비를 돌리듯 바람을 만들어 목덜미 안에 집어넣기에 바빴고 평상 아래 뙤약볕엔 순덕이 또래의 사내 아이들 둘이서 땅바닥에 질퍽하게 앉아 땅 뺏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가 방울제인가요? 순덕이가 평상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어머니도 딸의 옆에 앉아 노파를 보고 희죽희죽 웃었다. 니겨? 주막집 노파는 순덕이 어머니를 보더니 부채질하던 손을 뻗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섰다. 아이고, 이거 순내기함이 아니라고? 주막집 노파는 경악과 반가움에 범벅이 된 얼굴로 순덕이 모녀를 되작거려 살피더니 개처럼 옆걸음짐을 치다가 집 뒤로 몸을 감춰버렸다. 순덕이는 노파의 행동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평상 위에서 부채를 집어 어머니 얼굴에 땀을 식혀주었다. 주막집 노파가 그들 모녀를 알아보자 순덕이는 비로소 고무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뿜으며 미루나무 가지들 사이로 살찐 암소처럼 한가하게 누워있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이 쫙 빠져버린 것 같았다. 쿵쿵 심장이 뛰었다. 엄마, 다 왔어. 주막집 할머니가 엄마를 알아봤단 말이야. 순덕이는 다시 어머니를 일으켜 마을을 향해 걸었다. 모녀가 주막에서 나와 꼬불꼬불 뻗은 황토길로 접어들어 한참 걷고 있는데 마을 쪽에서 두 노파가 뭐라고 손짓을 하며 허이허이 뛰어나오고 있었다. 모녀는 물방앗간 옆 느티나무 조금 지나 징검다리께서 노파들과 마주쳤다.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주막집 노파보다 몇 걸음 앞서 뛰어오던 얼굴이 호두 껍데기처럼 쭈구렁이가 된 추레한 노파가 와락 순덕이를 끌어안으며 끄르륵 목맨 울음을 쏟아냈다. 사냥개보다 더 눈치가 빠른 순덕이는 그를 끌어안고 가래 끓는 목소리로 끙끙 숨가쁘게 울고 있는 노파가 바로 할머니라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와 순덕이는 떨어질 줄 모르고 울기만 했다.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지 헉헉거리면서 쇠갈퀴처럼 앙상한 손으로 순덕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도 왔어. 순덕이가 크렁크렁 물기 젖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으나 할머니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신 나간 어머니는 시선을 한 곳에 붙들지 못한 채 어깨를 움쭉거리며 여전히 희죽거리기만 했다. 저런 네 임의를 어쩌거나. 할머니는 희죽거리고 서 있는 어머니를 향해 혀를 찼다. 할머니는 순덕이를 꼭 부다는 채 마을로 들어섰고 어머니는 희죽거리며 뒤를 따랐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애잔한 얼굴로 혀를 차며 그들 뒤를 따랐다. 순덕이가 아버지를 만난 것은 조금 후였다. 비록 개다리 토담집이었으나 널찍한 마당 모퉁이 두엄짜리 옆에 큰 감나무가 서 있고 닭벼슬 모양의 민들레꽃이 샘가에 활짝 피어 있는 집 안을 여기가 진짜 내 집이구나 하고 아무래도 꿈만 같은 생각을 하며 한 바퀴 휘휘 돌아본 다음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철철 넘치게 떠올려 벌컥벌컥 퍼마시고 있는데 쿵쿵쿵 땅이 울리는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자 큰 키에 삐쩍 마른 남자가 사립짝을 밀치고 다급하게 뛰어들어 왔다. 순덕이는 그가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물이 가득한 두레박을 동댕이 치며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안겼다. 아버지 역시 어머니를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았다. 몇 년 만에 만난 네 식구가 저녁을 먹는데 아이고 저것을 어쩌구나. 할머니가 정신없이 개눈 감추듯이 볼이 미어지게 밥을 퍼넣고 있는 어머니를 한심한 눈으로 쓸어보며 아버지에게 말하자. 말입니다요. 아이고, 입기도 오고 짠하기도 오고 하고 말끝을 흐리면서 밥숟갈을 든 채 길게 한숨을 깨물어 삼키는 것이었다. 내 새끼야. 안 죽고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저 방울제 당산신이 돌본 덕택이다. 이 가스나야 내 어미를 따라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너를 찾아댕겼는지나 아남. 내 애비는 너를 찾아댕기느라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이 알미는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다 물개졌단다. 아이고 내 새끼야.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 새끼가 돌아왔으니 이젠 죽어도 눈을 편히 감겠구나. 그러면서 할머니는 순덕이의 밥그릇에 자꾸만 밥을 덜어주었으며 그때마다 순덕이는 할머니가 덜어준 밥을 다시 어머니 밥그릇으로 되덜곤 하였다. 순덕이는 모든 것이 아리송한 꿈만 같았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어머니를 본체에 만체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런 것 좀 머지않아 다 좋게 될 것으로 믿었다. 순덕이는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가 그때까지 새어머니를 들이지 않은 것만이 고마울 뿐이었다. 뒤에 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내쫓은 뒤에 후처를 맞았으나 2년도 못 살고 보따리를 쌌다고 했다. 그날 밤 순덕이는 잠자리에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부드럽게 귓속말을 한 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외쳐 불렀다. 할머니만 큰 방에서 혼자 주무시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순덕이는 부엌방에 들었다. 순덕이는 할머니와 아버지한테 그동안 살아온 내력이며 어찌해서 방울제를 찾아온 이야기를 실 끓이듯 죄 쏟아 놓느라고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들기가 무섭게 짓불 쓰러지듯 떨어져 버린 순덕이는 오줌이 마려워 잠이 깼으나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방광이 터지도록 참아야만 했다. 인혁 탐만도 아니여. 내 잘못도 있으니까 지난 날은 꽁꽁 묻어 부르더라고. 순덕이녀만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인혁도 찾았구만 그려. 이제 우리 식구 다 모였으니 여한이 없네. 아버지 말에 치륵치륵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하느님이 도왔는지 아버지가 말을 할 때 어머니는 정신을 찾은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승천하지 못한 큰 이무기가 산다는 방울제 앞 용소에 빠져 죽고 말았다. 바위 등걸에 흰 고무신을 나란히 벗어둔 채 명주실 두 꾸리가 들어간다는 깊은 소에 빠져 죽은 것이었다. 순덕이는 옛날 시집을 올 때 입고 왔다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하게 잠자듯 죽어있는 어머니의 시체를 보고도 울지 않았다. 죽은 어머니가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어머니를 방울제로 끌고 오지 않았던들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집에 돌아오긴 했어도 차라리 어머니가 정신을 찾지 못했던들 죽지 않았을 것이었다. 어머니는 반짝 정신이 든 사이에 죽음을 택한 것이 분명하였다. 어머니가 용소에 빠져 죽은 지 3년도 못 가서 아버지까지 신안고난 앓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썩 콧대에 격각살이 붙어서 애간장을 뉘기더니 끝내 사방까지 잡아먹었어. 할머니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끝내 어머니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 순덕이는 할머니의 그 같은 마음 옥매임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 방울제에 할머니만 혼자 남겨둔 채 남도시로 도망쳐 나오다시피 하여 식모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몰랐다. 3년 동안이나 방울제의 발길을 뚝 끊고 살다가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마지못해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할머니한테서 비로소 어머니가 쫓겨나게 된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채 들었다. 순덕이 나이 4살 때였다고 하였다. 그해 여름 방울제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단다. 모를 낸 논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밭 곡식마저 삐득삐득 말라갈 정도였단다. 방울제 사람들은 꼬박 사흘밤 기우제를 올렸다. 안악들은 밤마다 마을 앞 새끼내에 나가서
호치마 하나만을 두르고 오줌을 싸질러대며 키로 물을 까불렀으며 남자들은 할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불을 피우고 밤새도록 농악을 울렸다. 한여름 보름달이 대낮처럼 밝게 비친 새끼내에서는 방울제 아낙네들이 물에 들어앉아서 밤새도록 키질을 하였는데 할미산에 올라가지 않은 몇몇 마을 청년들은 여자들이 발가벗다시피 하며 오줌을 싸질러대고 tum벙거리는 것을 보뚝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달빛에 비치는 아낙네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청년들 가운데에는 순덕이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부터 남모르게 속 태우며 뒤를 따라다니던 바우도 끼어 있었다. 마을 청년들이 숨어서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모른 아낙들은 할미산 꼭대기에서 농악이 멋지는 않았지만 달 그림자가 서쪽 하늘로 이윽히 기울어서야 물에 젖은 호치마 바람으로 집에 돌아갔다. 순덕이네 집은 마을의 맨 윗머리 후미진 아카시아 숲 모퉁이 외딴 집이었다. 순덕이 어머니가 마을 아낙들과 헤어져 할미산에서 징 울려오는 잦은 머리가락의 징소리를 들으며 막 아카시아 숲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불쑥 바우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서더니 다짜고짜 아카시아 숲속으로 끌고 갔다. 순덕이 어머니는 뭐라고 소리를 내질렀지만 요란한 할미산의 징소리가 깡그리 삼켜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바우는 순덕이 어머니를 봐버렸다고 자랑삼아 나발을 불고 다녔으며 끝내는 그 말이 순덕이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기우제는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다. 순덕이 어머니는 그날 밤 새끼내 나가지 않았다. 쿵 절구떼질하는 것 같은 마음을 끙끙대며 부담고 방에 들어 누워 있는데 할미산에 기우제를 지내러 나간 남편이 시퍼런 낫을 들고 우당탕 뛰어들어와 당장 찍어 죽이겠다고 도깨비 춤추듯 하였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가로막지 않았던들 그녀는 영락없이 낫에 찔려 죽게 되었을지도 몰랐다. 순덕이 어머니는 엉겹결에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녀의 뒤에는 잠이 든 것으로 알았던 딸아이가 병아리처럼 졸래졸래 따라오고 있었다. 집을 나온 모녀는 어둠 속을 한없이 걸었다. 할미산에서 징 울려오는 징 소리를 들으며 그때 그 징 소리가 그녀의 혼을 모두 빼앗아 버렸는지도 몰랐다. 순덕은 어둑어둑 산 그림자가 내려오는 할미산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산 꼭대기에서 남편 칠복이가 공중거리며 징을 치는 모습이 보이는 듯 싶었다. 아빠의 징소리에 맞춰 꽃나비처럼 움쭉움쭉 춤을 추는 딸 금순이의 모습도 떠올랐다. 바람 모퉁이를 돌아선 순덕이는 내거리 째보네 주막을 향해 걸었다. 20여 년 전 정신이 깜빡거리는 어머니를 이끌고 방울제를 찾아왔을 때 처음에 들렀던 바로 그 째보네 주막이었다.
술독이 올라 사뭇 얼굴이 거무접접한 그 도파가 다시 살아나 순덕이를 알아보고 옛날처럼 마을로 뛰어가 죽은 할머니 대신 남편을 데리고 나올 것만 같았다. 호숫가의 매운탕집들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거뭇거뭇 어둠에 덮이고 있는 매운탕집 주변의 사람들이 유령처럼 어른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 속에 남편 칠복이가 끼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다. 옛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남편도 나를 용서해 줄까? 순덕이는 발걸음을 주춤거리며 생각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조심스럽게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니시우? 땅딸막한 키에 포동포동 살이 찐 순덕이 나이 또래 젊은 주막집 여자가 기둥에 등불을 걸다 말고 희끄무레한 불빛 속으로 순덕이를 더듬어 보며 물었다. 그녀는 대답을 머무적거리며 주막 안을 둘러보았다. 술청 안에 낚시꾼들인 듯 싶은 남자 너덟 명이 시끌시끌하게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누굴 찾으시오? 주막집 여자가 순덕이 가까이 오며 다시 물었다. 순덕이 눈에는 문득 그녀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젊은 여자가 20여 년 전 그녀의 어머니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 노파로 변했다. 순덕이는 희죽 웃었다. 제본의 주막집 여자는 순덕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볼 턱이 없었다. 이미 제본의 아줌마가 살고 있지 않았다. 누가 왔어? 잠시 후에 주막집 여자의 남편인 듯 싶은 키가 크고 몸피가 굵은 남자가 가까이 오며 물었다. 여기가 방울제입니까요? 순덕이는 알고 있으면서 바보처럼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방울제라니? 주막집 여자는 의아한 얼굴로 순덕이를 되작거려 살피며 반문을 했다. 옛날에 그런 마을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물에 잠겨 없어졌지만은. 주막집 남자가 대신 친절하게 말해 주었다. 순덕은 말없이 주막에서 나와버렸다. 어둠 속 어디에선가 남편이 불쑥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봉근의 매운탕집을 향해 가다 말고 어느덧 자취도 없이 어둠에 묻혀버린 할미산 밑 호수 쪽으로 몸을 돌렸다. 호수 쪽에서 갑자기 징소리가 들려왔다. 징소리가 들려오자 그녀의 머릿속이 아침 미슬에 머금은 흰 나팔꽃처럼 맑아졌다. 순덕은 바쁜 걸음으로 호수를 향해 갔다. 징소리는 중무리에서 휘무리로, 휘무리에서 다시 잦은 무리로 거칠고 빠르게 울려왔다. 어둠보다 더 두껍고 단단한 호수는 소리도 없이 방울제를 통째로 삼켜버린 거대한 괴물처럼 오만하게 떡 버티고 누워 있었다. 징소리는 호수 속에서 울려왔다. 순덕이는 떡갈나무 가지들을 한 움큼 휘어잡고 오독하니 서서 징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는 검은 호수를 들여다보았다. 공중거리며
징채를 휘두르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눈물이 크렁한 어머니와 흰 두루마기 자락을 나풀거리며 학춤을 추는 아버지. 호두 껍데기처럼 쭈글쭈글한 얼굴에 노기를 담은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방울제 사람들도 모두 보였다. 남편 칠복이가 두들겨 패는 징소리에 맞춰 온통 방울제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순덕이는 갑자기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졌다. 그러나 순덕이가 헤어졌던 방울제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갑자기 징소리가 뚝 멎어 버렸다.